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9부 별들의 행진. 시위는 목포와 나주 외에 전남의 여러 곳에서 계속되었다. 11월 29일 영산포 보통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구속 학생들 석방을 요구하며 맹휴 투쟁에 들어갔다. 또한 11월 30일에는 송정리에 있는 공민학교 학생들이 구속 학생 석방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송정리에서는 9명의 학생이 잡혀갔고 학교는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다. 한평에서도 한평 농잠보습학교 학생들과 한평 보통학교 학생들이 연대하여 시위를 일으켰다. 이들은 경문과 태극기를 준비하여 12월 12일 한평 장날을 맞아 시위를 하기 위해 교문을 나섰다가 강제 해산당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구속되었으며 학생들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동맹휴학 투쟁에 들어갔다. 전남지방의 시위는 계속되었다. 1930년 1월 18일 강진 대구보통학교에서는 전교생이 경문을 뿌리고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창평보통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경문을 만들고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17명이 검거되었다. 이 밖에 여수보통학교, 여수수산학교, 옥과보통학교, 담양보통학교, 목포정명학교, 보성보통학교, 순천농업보습학교에서도 경문을 살포했거나 시위를 준비했다가 발각되고 동맹휴학에 들어가는 등 전남 지역 곳곳에서 민족혼을 일깨우고 일제에 항거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졌다. 중요한 것은 광주를 제외한 중등학교가 없는 지방에서는 보통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어린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일찍부터 항일 민족의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 배후에서 지역의 사회단체와 청년운동가들도 지도를 했다는 것도 새로운 양상이다. 이것은 지역적 확산뿐만 아니라 참여층의 확산, 조직력의 확산, 운동 이념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제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경계를 위한 탄압이 더욱 심해지기도 했다. 12월 2일 서울의 학교마다 발칵 뒤집힌 일이 일어났다. 이날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경성제국대학을 비롯 서울 시내 각 중등학교 학생들 책상 서랍에 경문이 뿌려진 것이다. 조선 청년들 대중이여, 걸기하라.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반항적 투쟁으로서 광주 학생 사건을 지지하고 송원하라. 우리는 이제 과거의 약자가 아니다. 반항과 유혈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은 역사적 조건이 입증하지 않았던가. 조선 청년 대중이여, 당신들은 저 제국주의 이민배의
광만적인 폭거를 확실히 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광주 조선 학생 동지들의 학살의 음모인 동시에 조선 학생 대중들의 압살적 시위다. 전 세계 약소민족에 대한 강압적 백색 테러의 행동이다. 보아라. 저들의 언론기관은 여기에 선동하지 않고 저들 횡포배들은 일본인을 위하여 조선인을 학살하라는 슬로건 아래 소방대와 청년단을 무장시키고 재향군인 연합군을 소집하여 횡포무쌍한 만행을 자행한 뒤 소위 저들의 사법경찰을 총동원하여 광주 조선 학생동지 400여 명을 참혹한 철쇠에 묶어 넣었다. 여러분, 걸기하라. 우리들의 선열의 최후의 한 방울까지 조선 학생의 이익과 약소민족의 승리를 위하여 항쟁적 전투에 공헌하라. 미래의 세계를 소유해야만 하는 피압박 대중에게는 자신의 채워진 철쇠 이외에는 성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조선의 전초군인 피압박 학생 대중이여 단결하여 걸기하라. 전투적 반항으로 학살당한 광주 사건을 지지하고 성원하라. 지금 이후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다. 1. 검속당한 광주 조선 학생을 즉시 석방하라. 1.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반대하라. 1. 살인적 폭도 일본 이민군을 방축하라. 1. 신간회 청총의 민족적 환기를 후소하라. 1. 세계 피압박 대중 건투 만세. 학생과 일반 대중의 총궐기를 촉구하는 경문이 각 학교에 뿌려지자 일제는 크게 긴장했다. 고등형사대가 20여 개 서울 시내 모든 학교의 학생들 동태를 감시하는가 하면 사회운동 단체와 요시찰 인물들에 대한 행동을 엄중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일시에 120여 명을 검거했다. 경문을 인쇄하고 살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장석천을 비롯해서 차재정, 곽양훈, 권유근, 유축은, 장병창 등도 잡혔다. 삼엄한 감시와 검거 선풍 속에서도 서울의 항일투쟁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12월 9일 서울에서는 대대적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날 경신학교 학생 300여 명은 오전 9시 30분쯤 아침 조회 때 갑자기 학생 대표가 구령대 위로 올라서서 광주 학생 사건에 대한 격렬한 연설을 한 뒤 전 학생들이 만세를 외치며 교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시위대는 김하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창경원 앞을 지나 해화동 남대문 상업학교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남대문 상업학교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외쳤다. 교문이 굳게 잠겨 있어 남대문 상업학교 학생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교정에 모여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경신학교 시위대는 남대문 상업학교 맞은편에 있는 보성고보로 향했다. 보성고보생 400여 명은 시위대를 보자 수업을 중지하고 운동장에 모여 연설을 끝내고 만세를 외치며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는 교문을 열고 물밀듯 밖으로 몰려나와 경신학교 시위대와 합류했다. 연합 시위대는 총 1,100명에 달했다.
이들 시위대는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경성제국대학 앞을 지나 종로 5정목 큰 길로, 나머지 한 패는 박석고개를 넘어 창경원 앞을 종로로 행진하려고 했다. 행진 도중에 950명이 잡혀갔다. 12월 9일 서울의 시위는 동시다발로 마치 지뢰밭이 터지듯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같은 날 중앙고보에서도 불꽃이 터졌다. 오전 9시 조회 시간에 학생 너댓 명이 갑작스럽게 구령대 앞으로 나가 광주 학생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 연설을 했다. 광주의 진상을 들은 학생들 700여 명은 함성을 지르며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몰려나갔다. 그러나 이미 교문에는 100여 명의 경찰이 막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뒤쪽에 철조망을 뚫고 취은정에 모였다. 이때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고 취은정 쪽으로 쫓겨온 경신고보와 보성고보 학생들과 만났다. 새 학교 학생들은 효자동 쪽으로 행진하다가 경복궁 뒤 경무대에 이르렀을 때 경찰에 포위당하고 말았다. 경찰은 40여 대의 트럭과 소방차까지 동원하여 해산하지 않고 버티던 600여 명의 학생들을 붙잡아 차에 싣고 갔다. 같은 시각 휘문고보 학생 400여 명도 만세를 부르며 안국동으로 진출하려다가 경찰의 저지를 당하자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정에 모여 연좌 시위를 했다. 경찰은 학교까지 따라왔다. 학생들은 한 사람씩 일어나서 광주 학생 시위 사태에 대한 소견을 발표했다. 경찰은 소견 발표를 한 학생들을 붙잡아 갔고 그때마다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나서 소견을 발표했다. 경찰이 소견을 발표한 학생을 붙잡아 갈 때마다 학생들이 함성과 함께 만세를 외쳤다. 학생들은 경찰에 붙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견 발표를 했다. 그들은 끝까지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교정에 앉아 소견 발표를 중지하지 않았다.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학생들의 만세 소리가 학교 담장 너머 큰 길까지 퍼져나갔다. 제1여자고보에서는 시험을 치르는 중에 몇몇 학생들이 일어서서 광주 학생 사태에 대한 진상을 보고하자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협성 실업학교 학생 150여 명은 교정에 모여 보고회를 갖고 만세를 외친 후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9일 서울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 12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혀갔다. 10일에도 학생들의 저항은 그치지 않았다. 전날 시위에 참여했던 중앙, 보성, 휘문고보와 경신, 협성 실업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다. 배제고보 2, 3, 4학년들은 시위 행진을 위해 교문을 나섰다가 경찰에 저지당했으며 주동자 74명이 잡혀갔다. 11일에는 서울 시내 대부분의 학교가 동맹휴학 투쟁을 했다. 이화여자상업학교와 동덕여고보, 실천여학교 학생들이 맹유 투쟁에 들어가 주동자 20여 명이 검거되었다. 경성농업학교와 법정학교, 고등예비학교, 전기학교 등도 맹휴를 감행했다. 맹휴는 13일에도 이어졌다.
배화여고보를 비롯하여 진명여고보, 정신여학교, 중앙보육학교, 간이공업학교가 맹휴에 들어갔다. 16일에는 설린상업학교에 조선인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근화여학교의 휴교 결정에 이어 서울 시내 대부분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동맹휴학투쟁은 전문학교로 확대되었다. 12일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조선인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갔으며 법학전문학교에서는 2학년 조선인 학생 전부가 등교하지 않았다. 전문학교 학생들의 행동이 심상치 않자 보성전문학교와 연희전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등은 앞당겨 동기방학에 들어갔다.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시내 각급 학교의 시위와 동맹휴학 투쟁에는 총 1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1,400여 명이 경찰부에 잡혀갔다. 조선일보는 당시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서울 학생 사건이 돌발하여 1,400여 명의 조선인 학생을 검거한 경찰 당국에서는 5일부터 도지사, 경찰부장, 각서, 서장 이하 경관 수백 명이 밤을 밝히며 유치장 혹은 격검장에서 취조한 결과 행동이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하룻밤 혹은 이틀밤 뒤에 엄중한 다짐을 받고서 방면하기 시작하여 15일에 이르러서는 주모자 36명을 내놓고는 대개 방면이 되었는데 어쨌든 검거 학생 총수가 일시는 1,400여 명의 다수에 달하였던 것만큼 검거 당시의 광경은 실로 소란한 광경을 이루었다. 즉 날이 밝기 무섭게 오늘은 소송동 학교, 내일은 어느 학교, 아까는 화동 방면, 지금은 해화동 방면이라 하여 전광석화 같이 뛰어가는 불꽃 때문에 검거 총본부인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분해 각과의 경관과 시내 각서의 경관을 전부 무장시켜 현장에 급거 출동시키는 것은 물론 수송동 기마 경관대 50여 명까지 자동차 120여 대에 분승시켜 수송하는 등 거리 곳곳마다 붉은 대모자의 폐검 소리가 잠옷 소란하여 30만 시민의 신경을 극도로 흥분케 한 바 있으며 신간에는 9일 서울 시위가 터진 다음 날 모임을 가졌다. 10일 광화문에 있는 허헌의 집에는 천도교 원로 권동진, 송진우, 동아일보 사장 안재홍, 조선일보 사장 이시목, 중외일보 조사부장 외에 손재기, 조병옥, 홍명희, 이관용, 한용운, 주요한, 이원혁 등이 모였다. 이날 모임에는 광주 사정을 보고하기 위해 특별히 강석원도 자리를 같이 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광주에서 일어났던 시위가 마침내 서울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도들이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와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혀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를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통제로 아직도 대부분 서울 사람들은 광주 사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이라도 광주 학생 사건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위 학생들의 가해진 경찰의 탄압을 마땅히 규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집주인이며 신간의 중앙집행위원장인 허헌이 먼저 말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광주에서 올라온 강석원 동지와 구금당한 장석천 동지를 앞세우고 당초에 광주 학생 사건 보고 대연설회를 갖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경찰에 의해 금지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대중을 모아서 보고회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송진우 사장이 허헌의 말을 이었다. 항일 시위를 민중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중대회를 열기로 합시다. 이시묵 중해일보 조사부장도 대중집회를 여는 것을 적극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이날 광주 시위를 서울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위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규탄하기 위한 대규모 민중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신간회의 광주 학생 사건 진상발표 대연설회 및 민중대회 계획은 경기도 경찰부에 알려지고 말았다. 연설회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 경찰부는 홍명회와 김항규를 불러 민중대회를 취소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홍명회는 경찰부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중대회를 강행할 경우 주모자들을 모두 검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홍명희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 민중대회가 열리기로 한 13일 새벽 6시를 기해 경찰은 대대적인 검거령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허헌을 비롯하여 이종린, 한용운, 정칠성, 권동진, 오화영, 김병로, 홍기문 등 신간의 관계자 30여 명이 대거 검거되었다. 다행히 이관용, 홍명회, 조병옥, 김동준, 이원혁 등은 피신을 하여 검거를 모면했다. 결국 신간회는 조선청년동맹과 함께 손잡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열리지 못하고 40여 명의 신간의 주요 인물들이 검거되고 말았다. 민중대회는 열리지 못했지만 신간회가 항일투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신간회 각 지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배후에서도 지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조선청년동맹, 근의회와 함께 큰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신간회가 계획했던 민중대회 이후 서울에서는 제2차 항일 시위 투쟁이 전개되었다. 순식은 사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방황했다. 그동안 그는 종일 발길 닿는 대로 떠돌다가 밤이면 광주역 대합실에서 잠을 잤다. 거리를 헤매다가 지치면 광주 공원에 올라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외롭고 괴로웠다.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의 명단을 만들어 나베지마 주임에게 전달한 후로 왠지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나베지마 주임을 만나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용기와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았는데 막상 경찰부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부끄럽거나 후회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잘한 일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화가 났을 때 화풀이를 한 후에 허전한 기분이랄까. 실컷 울고 났을 때의 가라앉은 마음이랄까.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듯 심한 위축감을 느꼈다. 암튼 순식은 아무도 만나기 싫었다. 어머니마저도 만나기 싫고 혼자 있고 싶었다. 그는 사흘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먼저 학교 문제부터 가닥을 추리고 싶었다. 학교를 계속 다닐지 아니면 그만둘지를 생각해 보았다.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가 고변한 학생들의 적개심을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 몰랐다. 언젠가는 그의 고변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는 그들이 모두 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위 기간 동안에도 그는 광주 고고생들과 함께 있지 않고 광주중학교 학생들과 같이 있었던 것도 알려지게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시라이 교장과 와데나베 교감이 자신을 돌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싶었다. 그렇다고 학교를 그만둔다면 어머니의 실망은 또 얼마나 크겠는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 않는가. 광주 바닥에 살자면 적들과 부딪히게 될 것이 뻔할 텐데 어떻게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순식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의 적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강해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잘해서 실력으로 제압하는 것, 권투나 유도 등 운동을 하여 힘으로 이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력을 갖고 싶었다.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는 힘, 아니 그보다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생살직권을 손에 쥐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곰곰이 따져보았다. 그런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자신을 비방하거나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순식은 그런 힘을 갖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나베지마를 찾게 된 것이다. 그날도 그는 광주역 대합실에서 쪼그리고 밤을 새우고 나서 느지거니 우동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우고 경찰부로 나베지만을 만나러 갔다. 점심도 굶은 채 고등계 사무실 문 밖에서 3시간을 기다려서야 나베지마를 만날 수가 있었다. 자네 왔구먼. 이름이, 그렇지, 양순식. 자네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되지. 지난번에 자네가 준 정보는 매우 도움이 컸네. 이번에는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왔는가? 나베지마는 순식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찌그러진 나무 의자까지 손수 가져다 놓고 옆에 앉으라고 했다. 주임님,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부탁? 말해보게. 그렇지 않아도 시라이 교장한테 말해서 자네한테 적절한 포상을 해주려고 했던 참이라네. 저도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순간 나베지마는 의외라는 듯 다소 놀라는 얼굴로 순식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기만 했다. 자네는 아직 학생이 아닌가? 공부를 해야지.
이번에 시위를 일으킨 주동자들 중에 반드시 이들을 조종한 배후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이 되어서 이들 배후 세력들을 캐내고 싶습니다. 순식의 말에 나베지마의 표정이 굳어졌다. 순식의 부탁을 받은 나베지마는 참으로 난감했다. 학생의 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나 이제 겨우 중학교 2학년이 아닌가. 고보를 졸업하고 난 후에 나를 다시 찾아오면 안 되겠는가? 그때는 자네의 청을 꼭 들어주겠네. 나베지마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순식을 설득하려는 듯 말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로 첫째는 고부를 졸업하면 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 둘째는 나베지마 주임님께서 영전에서 내지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 셋째, 저는 지금 이번 일로 더 이상 광주 고부를 다닐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학교에 다니고 싶지가 않습니다. 대일본 제국과 천황폐하께 충성하는데 학벌과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베지마는 더 할 말이 없었다. 이요씨. 나베지마는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결심을 굳힌 듯 얼굴에 밝은 미소를 떠올리며 고개를 두어 차례 커다랗게 끄덕였다. 그렇다면 경찰 보조원을 하게. 이렇게 하여 순식은 광주경찰부 고등계 주임 나베지마의 보조원이 되었다. 나베지마는 그의 사무실에 순식의 자리까지 마련해 주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출근을 하라고 했다. 그 길로 순식은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롱 속에서 돈을 훔쳐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와다베 양복점으로 달려갔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 양복점에 들어가면 1년이 지나야 다리미에 불을 이루는 일을 하고 다시 1년 후에야 겨우 단추 달기를 할 수 있다는 까다롭기로 이름난 최고급 양복점이었다. 순식은 당장 내일부터 경찰부에 나가자면 복장을 갖춰야 했기에 기왕이면 멋진 옷을 입고 첫 출근을 하고 싶었다. 우편국 옆에 있는 와다베 양복점을 찾은 순식은 쥐색 탱크 바지에 짙은 밤색 신사복 저고리를 맞췄다. 주문한 옷을 입으려면 빨라도 사흘 후에나 가능하다는 나사점 주인의 말에 옷값으로 배를 더 줄 테니 내일 입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떼를 쓰다시피 했다. 순식은 옷이 만들어질 때까지 나사점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때서야 주인은 늦어도 새벽 5시까지는 옷을 완성시켜 놓겠다고 하여 나사점을 나왔다. 옷을 맞추고 나서 시우야에 가서 저고리 색깔과 같은 도리우찌 모자와 검정 구두도 한 켤레 샀다. 그는 새 양복에 도리우찌를 쓰고 경찰부에 출근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기분이 너무 좋아 휘파람까지 불었다. 순식이가 달뜬 마음으로 다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나란히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이제 막 밖에서 함께 집에 돌아온 듯 어머니는 두루마기 차림이었고 아버지는 중절 모자에 양복을 입고 있었다. 순식은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기에 너무 좋아 오랜만에 마음 편안함을 느꼈다.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그에게 왜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그 연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분이 좋은 것은 분명했다.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다. 그런 모습을 또 언제 보았던가. 그의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의 부모는 언제나 등을 돌린 채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너 어찌 된 일이냐?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식을 보자 마루 끝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대돌 아래로 내려서며 물었다. 양만석은 그대로 앉은 채 교모 대신 도리우찌를 삐딱하게 눌러쓴 아들의 얼굴에서 무슨 비밀이라도 탐지하려는 듯 아들의 표정을 되작거려 살피고만 있었다. 아버지 얼굴에 순식에 대한 알 수 없는 불만스러움이 가득 묻어났다. 순식은 아버지를 향해 건성으로 꾸벅 고개를 숙이고 나서는 방으로 찬바람을 일으키며 들어가 버렸다. 그의 어머니가 서둘러 아들을 뒤따라 들어갔다. 그녀는 아들이 도리우찌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다소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샅샅이 살폈다. 그동안 순식의 얼굴이 몰라보게 헬쑥해진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는 어쩐 일이시래요? 내 놈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오셨단다. 순식은 혼자 있고 싶었다. 새벽에 양복을 찾으러 가려면 미리 잠을 자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두루마기를 벗어 횃대에 걸고 소세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루 끝에 냉랭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뒷간에 가셨는가 싶어 마당을 서성거리다가 노크를 해보기까지 했다. 아버지는 뒷간에도 없었다.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분명했다. 순식의 표정이 갑자기 우련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안정감을 느꼈던 마음의 평화가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소세를 하려고 나갔던 순식은 한동안 마당을 서성거리다가 마루에 앉았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또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왜 아버지는 언제나 자식의 심사를 어지럽히는 것인지 몰랐다. 그가 아버지에게 한 발짝 다가가고 싶다가도 아버지의 말 한마디나 그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마음이 곤두박질 칠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듯 자꾸만 심사가 꼬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송곳처럼 날카롭고 오기를 부리고 싶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아버지 말에 순순히 따르기보다는 한사코 어깃장을 놓고 싶어진 것이다. 순식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본정 양복점으로 갔다. 양복점 앞에서 반 시간 이상 기다려서야 가게 문이 열려 주문한 양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양복점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에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그는 새 구두에 양복을 차려입고
도리우찌 모자까지 쓴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언뜻 봐서는 아무도 그를 몰라볼 것만 같았다. 순식은 여전히 싱글거리며 입고 갔던 옷을 보자기에 싸들고 양복점을 나왔다. 희번하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으나 아직 상점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두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목을 빳빳하게 세운 채 아무도 없는 본정 거리를 혼자 거닐었다. 두 발이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누구에겐가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을씨년스러운 거리에는 행인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무엇보다 평소에 그를 비방하던 학생들 앞에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특히 장백석이가 그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 기대되기도 했다. 순식은 할 일 없이 본정 새벽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완연히 날이 밝자 공원으로 올라갔다. 공원의 아침 공기는 달떠 있는 순식의 기분만큼이나 신선하고 쾌적했다. 그는 단숨에 옥구무라 이호꼬 동상 앞에 서서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제야 떳떳하게 옥구무라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꿈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충심으로 빌었다. 그는 출근 시간이 될 때까지 옥구무라 이호꼬 동상 앞에 서 있다가 해가 떠올라서야 천천히 공원에서 내려왔다. 그는 일부러 흥화관 앞으로 돌아 다시 우편국 쪽으로 향했다. 거리에는 상점마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하루를 시작하는 행인들의 발걸음이 빨랐다. 그는 출근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 본정 1정목에서 4정목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다음에야 경찰부 쪽으로 향했다. 출근 첫날이라 기왕이면 누구보다 빨리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순식이가 광주경찰부 고등계 나베지마 주임의 보조원이라는 사실은 곧 그의 아버지 양만석에게 알려졌다. 마금례가 손자들 석방을 위해 경찰부로 나베지마를 만나러 갔다가 순식과 마주친 거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양만석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식이가 나베지마의 보조원이 된 것만은 말려야 하지 않겠는가 싶었다. 양만석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절망하고 마음 아파할까 생각하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순식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마금례는 순식이가 지난날 아버지의 전처를 밟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마금례는 끝내 양만석에게 순식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다. 아들의 근황을 들은 양만석은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안은 채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런 경우를 인과응보라고 하지요. 옛날 제가 철이 없을 때 지약스럽게 행동했던 것이 생각나는군요. 아이고, 그런 소리 그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순식이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학업은 계속 해야지.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는 내버려 두겠습니다.
제 경우를 봐서도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요. 아이고, 그때는 너무 늦지 않겠는가. 영영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가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거죠. 양만석은 괴로운 듯 얼굴을 찌푸린 채 거푸 술잔을 기울였다. 그는 어떤 말로 타이르고 설득시킨다 하더라도 순식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더 괴로웠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바로잡을 수 없음이 뼈저리도록 고통스럽고 슬펐다. 양만석은 문득 생전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지난날 어머니의 심정이 지금의 자신과 같았으리라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옥조이듯 아팠다. 그때 어머니는 양만석이 동척 소작인들한테 행패를 부릴 때마다 그를 탓하면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는 말을 버릇처럼 되뇌이곤 했다. 그때 어머니의 말은 한마디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양만석은 한동안 두문불출 금성관 방 안에서만 들어박혀 지냈다. 너무 부끄럽고 괴로웠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밥맛도 떨어졌다. 장제성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후 누구도 만나고 싶지가 않았고 세상에 얼굴을 내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광주에 머물러 살아온 동안 자신의 궤적을 되돌아보고 크게 반성했다. 사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결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다.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후 그의 인생이 180도 뒤바뀐 것은 분명하나 그 사상을 밑거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도 비로소 깨달았다. 서적을 통한 사상의 탑은 언제 허물어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만큼 공소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실제적 삶을 통해 체득된 사상이 참된 사상이며 실천력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일본에 가서 독서를 통해 사회주어를 배웠고 그 사상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하나 그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다. 공부와 투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안 것이다. 생각에 거기에 미치자 그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위의식에 매몰되어 있었는가 싶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며칠 후 양만석은 무작정 기차를 탔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그는 잠시 멀리 떠나 있고 싶었다. 오랫동안 동경에 있을 때처럼 모든 것을 잊고 자유로워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6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고향과 가족의 인연을 완전히 잊고 지냈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밤새도록 눈발이 불불 날리더니 어느새 하늘이 맑아지면서 햇살이 탐스럽게 쏟아졌다. 차창 밖으로 산과 들에 눈이 포실하게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눈 위에 내리꽂히는 햇살이 눈부셨다. 양만석은 자꾸만 머릿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아들 순식의 모습을 털어버리려고
버릇처럼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다. 아들의 일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할수록 아버지는 사회주의자죠? 라고 따지듯 묻던 순식의 도전적인 모습이 떠올랐다. 아들을 설득하려고 부자가 함께 공원에 올라갔다가 오히려 공격을 받고 말았던 그날의 일이 폭풍처럼 되살아났다. 양만석은 머릿속에서 순식을 떨쳐버리기 위해 대신 조선애를 생각했다. 조선에는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다. 2차례나 편지를 썼으나 답장도 없었다. 불현듯 그녀가 그리웠다. 그동안 그는 여러 차례 조선애를 만나기 위해 진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약도 없이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는 언젠가는 조선애가 꼭 돌아오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약해지려고 했다. 조선애가 지금 어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이라도 알고 싶었다. 먼 발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다. 혹시 부모들이 강제로 결혼을 시키지는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마저 생겼다. 기차는 논산과 강경을 지나 대전을 향해 거친 숨소리를 뿜어내며 달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창 밖에 햇살이 묶음으로 쏟아지더니 금세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다시 눈이 내릴 것만 같았다. 햇살이 숨어버리자 마음이 우물하게 가라앉았다. 기차가 대전역에 멈추자 양만석은 서둘러 내렸다. 그는 조선애를 만나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조선애를 만나기 위해 진주로 갈 생각을 한 것이다. 기차에서 내린 그는 부산행 기차표를 샀다. 그는 2시간쯤 대합실에 앉아 있다가 부산행 기차를 탔다. 그가 탄 기차는 하얼빈에서 부산으로 가는 히카리였다. 당시 경부선에는 부산 하얼빈, 부산 신의주, 부산 북경 등의 특급 열차가 운행되고 있었다. 눈은 내리지 않았다. 부산역에 내렸을 때는 서쪽 하늘에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붉은 꽃잎 같은 석훈을 뿌리고 있었다. 양만석은 전차를 타고 동네로 가서 복례관에 투숙했다. 복례관의 여장을 풀고 나니 문득 7년 전 동경에서 귀국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양만석은 김준영, 안광철과 함께 형평사 주최로 강연을 하러 진주에 가기 위해 부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뜻밖에도 귀국길에 처음 만나 동행했던 조선애가 숙소로 찾아오지 않았던가. 그날 아침 그녀가 찾아오지만 않았더라도, 아니 귀국길에 여객선에서 눈빛이 마주치지만 않았더라도 그들의 사랑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지금 생각하니 2 사람의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것만 같았다. 우연은 인간의 연출이고 필연은 신의 연출이라고 했던가. 2 사람의 인연이 필연으로 맺어졌기에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몰랐다. 양만석은 복례관에 누워 조선애를 만나러 진주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다시 광주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밤늦도록 뒤척이던 그는 부산까지 와서 비굴하게 그냥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언제까지 그녀한테서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용기를 내어 정면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진주로 가서 조선의 집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가서 당당하게 그녀를 만나보고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만약 조선의 부모가 딸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면 몇 날 며칠이고 그 집 문 앞에 서서 기다릴 각오를 했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나니 오히려 기분이 홀가분해졌다. 양만석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서둘러 택시를 불러 타고 진주로 향했다. 그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혹시 마음이 변해 되돌아서지는 않을까 조바심이 일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로지 조선에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정오가 가까워져서야 진주에 도착한 양만석은 일단 택시를 조선의 집 앞에 대기시켜 놓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